우리가 보통 이런 행복도 조사를 하면 부탄이 1위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부탄이 행복도 조사 1위를 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중산층의 관념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한 KDI 한국개발원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KDI에서는 두 가지를 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주관적 인식이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 지표예요. 객관적 지표로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중위소득을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75%에서 200% 정도로 규정을 했을 때 한국 중산층의 비중이 61.1%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2006년까지 감소를 하다가 10년 동안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에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집값 상승,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의 중산층 감소 추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KDI 보고서의 그 핵심 내용이었는데,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냐, 이걸 보셔야 돼요. 계층 의식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통계청에서 2년마다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너는 지금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계층 의식을 조사를 하고요, 너가 하면 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중이면 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합니다. 이게 주관적 인식 조사인데요, 중간 계층으로 인식하는 대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꺾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는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지금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층인데 월 225만원 가구 소득이 이렇게 버는 상대적 빈곤층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뒤집을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중산층의 기준 이상으로 갈 수 있어 라고 희망을 가진,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대를 이렇게 인식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 건데, 그 기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상대적 빈곤층 중위소득에서 50% 이하이지만 나는 중산층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였다면 2013년에는 31%고요 2023년에는 26%예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버리고,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게 되고, 사회의 신뢰는 결국 그 사회의 자산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그 갈등이 혐오로 바뀌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런 콘텐츠들을 본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 빠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사회가 분열되는 최악의 주관적 인식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사회가 정말 열려있는 사회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개천에서 욕나고 그런 사회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다각적인 걸 봐야 되는데, 제가 한국인 행복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KDI에서 나온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걸 좀 반론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교육 불평등이라든가 자산의 대물림, 어떤 그런 것들 조사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좀 닫힌 사회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기사 제목도 참 자극적이에요. 2030 자산격차 35.27배, 소득보다 부의 대물림이 원인, 2022년 5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읽어보시고, 평균 자산이 상위 20%인 9억 8천만 원인데 비해서 하위 20%는 2,784만 원이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2030을 대상으로 한 기사입니다. 2030의 평균 자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20%는 물론 39세까지니까 39세 정도 되면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10억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면, 근데 하위 20%가 2,784만 원밖에 안 되고 3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유독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를 보니까, 부모님이 전세라도 해줄 수 있는 30대 가구주와 아닌 가구주의 차이가 정말 커요. 이게 물론 하위 20%가 순자산이 2,784만 원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제가 뭐 통계학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로우 데이터를 본 게 아니니까 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 30대에 왜 이렇게 자산 격차가 벌어질까라고 보면, 일단 20, 30대의 재산을 상위 20% 안에서 좀 많이 형성한 분들 보면 자수성가한 분들도 물론 많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모가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해줘. 그런 것들이 자산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서 벌어지는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2030의 자산 상태는 결혼할 때 부모가 얼마나 해주느냐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자수성가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요즘 이런 말을 하죠. 압구정 한남동 부자들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대치동 개포동에 있는 중상 또는 상류층들은 자녀에게 교육으로 학력을 물려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게 대치동 개포동하고 압구정 한남동에 사는 부자들의 격차를 또 얘기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부모의 부의 격차로 인해서 학력이 대물림되는 거 통계들 찾아보니까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모의 부 때문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거냐, 이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게,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유전적인 부분도 좀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유전으로 다 결정되는 건 전혀 아니죠. 물론 이런 건 있죠. 이 아이가 유전적으로 전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를 대치동 보내서 막 뺑뺑이 돌리고 엄청 조지고 막 시키면 그래도 뭐 한 중간 정도는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아이가 최상층은 못 가겠죠. 지방에 막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그런 대학을 갈 아이가 그래도 어떻게 막 교육을 시키면 인서울 아니나 아니면 인서울은 못 가더라도 상위 한 10%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상위 11%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요. 지금 이제 수능 치는 친구들하고 재수생하고 합쳐서 그리고 이제 인서울 대학의 정원하고 나눠보면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상위 11%를 맞아야 인서울 대학을 가요. 인서울 대학이라는 게 뭐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서열화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대학은 서열화 돼 있잖아요. 인서울에서 가장 하위권 대학까지 포함하면 11%예요. 상위 11% 안에 들어야 그래도 인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나머지 89%는 어디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상위 50% 60% 정도 할 아이가 교육을 엄청 시키면 그래도 뭐 11%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부모의 부로 인한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거 원인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려면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물어봤잖아요. 한국인들은 행복도 올라가니? No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요걸 한번 보죠. The World's Happiest Country in the 2023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도로 편하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한국이 행복 만족도 조사에서 6점을 받았고요. 일본이 6.1점을 받았고 차이나가 5.8점, 캐나다가 7.7점, 미국이 6.9점. 아 되게 높죠. 멕시코는 6.3점. 야 우리나라가 멕시코한테 밀렸어.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이거?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행복도가 떨어진다? 이게 사실 이 행복도 조사라고 하는 거는 조사를 시행하는 기간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거는 더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제가 이런 레포트를 발행하는 기간 한 3개 정도 찾아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이걸 보도록 할게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번역 버튼 누르면 다 번역이 됩니다. 핀란드가 7.8, 그리고 덴마크가 7.6, 아이슬란드가 7.5. 와, 다 7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 전쟁 중이어서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 전쟁 중인 국가가 행복도가 높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네덜란드도 요즘에 마약 합법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고 행복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북유럽 국가들이고요. 아이슬란드는 요즘에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국가니까 그렇고, 스위스는 원래 행복도가 높은 국가로 유명했고,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너무 작은 국가죠. 이런 국가들은 사실 통계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제 소규모 국가니까. 뉴질랜드 굉장히 높고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호주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또는 북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가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가 됐고, 이걸 보시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최악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나라들, 여기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되게 행복도가 안 좋죠. 우크라이나도 5.1로 나타났는데 우크라이나 아마 5.1보다 더 낮을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고 내 친구 막 죽고 아버지 죽고 형제 다 죽고 있는데 행복도가 5.1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조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러시아를 격퇴하자 뭐 이런 마음에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좀 한 것 같아요. 북한은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런 데는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캐나다가 이제 미국보다 좀 높고 북미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둘 다 2022년보다 떨어졌어요. 행복도 조사는. 왜? 인플레랑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 요인이 굉장히 크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고금리에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커요. 주거, 사회 부패, 그리고 관용, 그 사회가 성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있는 사회냐, 이런 것도 지표로 채택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자유롭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행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건강, 기대 수명이라든가 그리고 의료, 그리고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수명이 대한민국이 80몇 세인데 건강 수명이 72세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고요. 사회복지, 그리고 인당 GDP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행복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남미는 낮아요. 남미는 왜 낮냐? 뭐 경제도 안 좋고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뭐 치안 장난 아니잖아. 마약 카르텔이 있고 범죄와의 전쟁하고 있고, 남미는 뭐 행복도가 높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이 대체적으로 행복도가 굉장히 높고요. 북유럽이 굉장히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왜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걸로 나와. 이상한 결과.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런 행복도 조사를 하면 부탄이 1위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부탄이 행복도 조사 1위를 했다,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 언론 기사를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거짓말이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부탄 1위를 할 리가 없죠. 왜? 부패가 좀 없고 뭐 그렇다 해도 사회복지 안 돼 있고 건강 안 돼 있고 의료 안 돼 있고 삶의 뭐 자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인당 GDP 최악인데 이런 나라가 무슨 행복도가 높겠습니까? 가짜뉴스입니다. SNS로 퍼진 전형적인 가짜뉴스.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한국 언론들이 받아쓰기하고 행복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막 쓰는 언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가짜뉴스입니다. 한국은 그럼 어떠냐? 한국은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본 행복 레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몇 년 동안 50에서 60위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그래도 전 세계 대략 한 뭐
11위에서 20위 사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비해서 주관적인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걸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 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인종차별도 있고 총기도 합법화돼 있어서 갑자기 총기 사고 나서 몇십 명씩 죽고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을까요? 빈부격차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해요.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좀 봤어요. 주거 양극화, 사회적 관계, 물신주의 사회, 집단 혐오, SNS 비교, 특히 노인 빈곤율의 증가와 고립이 한국 전체 평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저희가 뭘 봤죠? 독거 노인의 비율이에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노인의 인구수도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율조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독거 노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독거 노인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독거 노인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여자도 많이 만나고 돈도 너무 많아서 맨날 세계 일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노인 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행복도 조사를 할 때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게 되는데 행복도 조사를 할 때 노인들의 빈곤율과 독거 노인의 비율과 초고령 사회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그리고 주거 양극화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한국 전체 평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고독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고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 50대는 64.8%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청년층 30대는 37.8%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30대가 아니고 30대를 넘어서 지금 40이 됐지만 저는 30대 때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단순히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술도 먹고 아니면 술을 안 먹더라도 커피 한 잔을 먹고 노가리를 까더라도 항상 그때 여자친구들도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가족이 또 생겼고 살면서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냐 이러면 거짓말이겠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외로운 시절도 있었고 고독하다 좀 공허하다 이런 적도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정말 외로워요 이렇게 대답할 정도의 사람들이 30대에 지금 38%나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노인들이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독거노인 혼자 와이프도 이제 떠나보내고 또는 이제 이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소득 빈곤에 빠진 노인들 너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안 찾아오죠. 외롭죠. 근데 청년층에서 이렇게 38%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은 이런 부서가 있대요. Ministry of Loneliness라고 하는 부서인데 고독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자살률도 연결이 되고 사회적 무기력증 그리고 사회 범죄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고독한 사람들, 외로움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관악산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죽인 사람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흉악 범죄인데 아니 이유도 없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수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범죄 통계를 안 찾아봤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고립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고립됐고 외롭고 세상은 날 버렸고 이 사회는 나를 버린 사회 대한민국은 완전 없어져야 될 사회 나쁜 사회야. 너무 힘들게 이 사회는 그러면 사회를 향한 분노로 표출이 되고 악플을 단다든가 사실 저는 인터넷에서 맨날 악플 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외롭고 고독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결국 묻지마 범죄라든가 사회 안정, 자살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청년층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는 그 사회의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로움부, 고독부 이런 거를 신설을 해서 이거를 단순히 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범죄들뿐만 아니라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이런 거 한국의 아동 청소년 87%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기사는 뭐냐면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거고요. 2023년 5월 4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 청소년 87%가 행복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청소년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청소년들은 저도 검정고시 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도 좀 했었었고 청소년 자살 너무 심각한 문제죠. 15세, 14세, 17세 이런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자살을 생각해봤니?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해봤어 라고 대답한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 청소년이 87%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지 이게 수면 시간 감소, 운동량의 감소, 공부 시간의 과다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진짜 이걸 보면서 너무 좀 뭐랄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 사회가 대한민국이 객관적으로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 10위권
세계권의 경제 대국이고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고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런 데 나가보시면 평균적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치안도 좋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동 청소년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관적인 지표, 객관적인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KDI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주관적인 지표에서 또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도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컨텐츠의 결론입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동 청소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좀 더 한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이제 채팅방에 올라오는 것처럼 과도한 경쟁, 사교육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주거 문제라든가 양육비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회적 관계와 이 물신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걸 제가 키워드를 달아놨는데 사회가 굉장히 물신주의로 가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막 언론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키워드를 뭘로 검색해야 되냐면 한국인의 행복에 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이렇게 하면 돈이라고 해요. 돈. 사람들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들만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긴 좀 무의미하니까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유럽이나 뭐 북유럽 국가들 아니면 또 미국에 있는 미국도 굉장히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미국조차도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적 관계나 가족 이런 거를 꼽았는데 한국은 돈이라고 꼽았어요. 이런 것들이 개인의 행복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분명히.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행복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1000억대 자산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와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행복에 대한 모든 연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빈도, 소소하게 성취를 하든 삶에서 어떤 소소한 재미를 느끼든 도파민 보상 회로가 소소하지만 빈도 있게 꾸준히 이어지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큰 강도를 받고 한 방에 1000억을 받는 것보다 매달 30억씩 받는 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돈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돈은 행복에 무조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강도, 한 방에 그 돈을 버는 것보다 중간중간의 빈도와 사회적 관계,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에서 실시한 행복도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야기해주는 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